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올해 치러진 6월 모의고사와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집중해서 해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생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9월 한 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용진 동대부서여고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결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15년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가장 쉬운 게 일단 쉬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나 교육부에서 계속 올해 수능 시험을 작년에 이어서 쉬운 수능 기조로 한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 보기에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원점수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예. 이제 등급을 받고 나니까 놀랬겠네요. 생각보다 예. 성적이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좀 우울한 학생들도 있고 실망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등급 커트라인에 나가는 원점수, 네. 그러니까 몇 점까지가 1등급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네. 국어, 비영과 영어가 100점 만점자만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의 수능에서 네. 두 개 영역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으로 나온 거는 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이 쉽게 나왔을까요? 이를테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 대입에서부터 영어 절대평가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가겠다라는 네. 게 이미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영어는 장기적으로 쉽게 가겠다라는 네. 거를 이미 밝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수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작년 국어 비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어려웠죠. 예, 예. 뭐 최근 몇 년 동안 유례 없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쉽게 가야 되겠다라고 예. 평가원에서 의도적으로 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9월 모의 평가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너무 물수능 같이 쉽게 뭐 나왔다는 6월 모의 얘기가 있어서. 평가와 9월 모의 평가를 보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네. 적절한 수능 난이도를 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의 일부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대체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네. 6월과 9월의 난이도가 다른 적이 매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6월이 조금 쉬웠으면 조금 어려워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9월 모의고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수능과 올해 네. 수능에 대한 그 3월에 교육부가 네. 밝힌 기본 정책 출제 방향 네. 했을 때 큰 틀에서 보면은 올해 수능이 뭐 그렇게 어려운 수능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쉬운 수능을 간다는 거는 맞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져도 많이 어려워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아직 뭐 정확한 그 전체 모의고사를 분석하기에는 네. 예,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능을 보면은 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수능의 경우에는 그 뭐 과목별이라든지 등급 커리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 수능 시험은 그러니까 수학 B형,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보는 수학과 영어가 아주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A형은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왔는데 네. 수학 B형이 쉽고 네. 영어가 쉬우니까 예. 오히려 과학 탐구의 선택에 의해서 네. 학생들의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네. 근데 국어 같은 문과 학생들이 보는 네. 경험을 보면 국어 B형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뭐 수학 B형은 뭐 적당했던 네. 수준, 영어는 당연히 이제 공통이니까 네.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 성적에 의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국어 영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은 예. 탐구 영향력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네. 작년에 이제 그 쉬운 수능에 대해서 말이 이제 많았습니다만은 이 쉬운 수능이 솔직히 문제가 되는 집단은 네. 각 과목별 상위 10% 이내의 집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점자와 네. 한 뭐 10%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는 이제 그 자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표준 점수도 좀 달라지고 예. 뭐 합니다만은 그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쉬운 수능을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쉬운 수능이 나오면은 가끔씩 이제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득을 보는 애들도 있고 꼭 손해를 보는 보는 애들도 애들도 있어요.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요 작년도에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등급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췄더니 네. 뭐 상당히 학생부 성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음에도 좋지 불구하고 않은- 예. 예상외로 대학을 붙는 예.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점수에 한 단순한 한 줄 세우기를 예. 최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능하고 네. 그 수시에서의 수능 결과 네. 예, 그런 걸 좀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수시에서는 이제 등급만 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근데 정시에서는 네.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쓰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역사적인 통계를 쭉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친구들. 네. 예를 들면 뭐 각 과목별로 4%가 1등급인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얼마냐? 네. 그러면 1%가 채 안 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전국 상위 1%거든요. 그럼 네.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달라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끔씩 이제 거기서 예상외의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경우가 뭐였냐면 네. 수능 만점을 받은 친구가 예.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능 만점을 기대를 못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지원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네. 한 문제 실수로 최저 등급을 네. 못해서 예. 수시에서 고배를 마시는 네.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반대로 정시에서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네, 서울대학교인가 의과대학 떨어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았죠. 예. 예. 그러니까 실은 서울대 의대를 떨어진 건요 작년만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재작년에는 자연계에서 수능 만점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서울대 의대 떨어졌어요. 우리는 수능 만점 당연히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수능의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네. 그 있는데 우리가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점수상으로 만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과목에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네.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런데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만점의 100분위가 다르죠. 아. 그러니까 만점자가 많으면 이를테면 네. 4%가 만점이었다. 예. 그러면 100분위는 중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98을 줘요. 네. 그럼 100분위가 98인데 네. 어떤 과목은 아주 어려워서 예. 하나 틀렸어도 100분위가 99가 나올 수 있죠. 예, 뭐 100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면은 그 친구는 환산점을 따질 때는 100분위를 가지고 환산을 할 때는 네. 99가 더 높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네. 그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하고 어떤 거를 더 많이 대학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들은 네. 국영수는 거의 다 표준 점수를 씁니다. 네. 그런데 탐구는 어느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100분위에 따른 보정 점수를 써요. 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0분위를 얼마 받았냐가 탐구는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중위권이나 소위 말하는 중하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도 있고 네. 100분위를 쓰는 대학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략을 잘 짜야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분위를 계산했을 때가 유리한지 네. 표준 점수로 계산했을 때가 유리한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이렇게 있을 때 국어를 몇 퍼센트 반영하느냐. 이를테면 A라는 대학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에 탐구 10을 반영하는데 네. B라는 대학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을 반영해요. 네. 그런데 C라는 대학은 국영수를 25, 25, 25, 25를 반영해요. 예. 그러면은 내가 받은 과목을 가지고 그 대학의 반영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면 네. 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탐구를 못 본 친구는 네.
국영수 비율 중에 높은 게 좋겠죠. 예. 그럼 내가 수능에서 수학을 망했다. 예. 그럼 수학 비율이 낮은 거를 네.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나는 다 그만하게 봤다. 예. 그러면 25, 25, 25라는 대학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할 때 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어우,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요. 네. 솔직히 손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성적을 넣으면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네. 각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수년 전부터 네. 매년 그 프로그램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학부모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모의고사가 결과가 나오면은 분석이 나오면은 이제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떤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고 한 내용이 뭔가요? 일단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은 그래서 제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으면은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갑니까? 네. 라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이 이제 뭐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예. 이제 아직은 목표가 높으니까. 그럼 아직 안 끝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다음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점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짧은 시간에. 네, 짧은 예.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수시 모집에서는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나요? 네. 라는 거. 네.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많아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은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수시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생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맞는 게 모의고사 성적을 일단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저희가 보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적이 꾸준히 올라오는 친구인지 네. 아니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친구인지 네. 아니면 떨어지는 친구인지 봐야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네. 하고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들은 이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성적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수능의 예상을 합니다. 예. 이 친구에 대한 수능 예상을 하고 예. 그 정도 수능 예상이면 어느 대학을 갈까? 네.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를 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대학 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그보다 좀 더 좋은 대학으로는 이 친구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를 네. 수시 전형을 설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요즘은 수시가 뭐 70%에 가깝게 학생을 네. 뽑기 때문에 예. 수시를 버리고 가는 거는 대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 친구가 정시에 수능적으로 간다면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을 터이니 네. 그러면 고대학이나 혹은 네. 그보다 조금 좋은 대학 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를 이제 찾고 고민하고 네. 안내하는 걸 하게 되죠. 예. 근데 학부모님들이 좀 더 높이 보시죠? 어떻게? 많이 높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 눈높이 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눈이 높으세요. 네. 그러니까 또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네. 예.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대학 입시에 뭐 관심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내가 대학 갈 때 그 20년 전에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갔는데 왜 못 간다는 거냐. 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요즘은 인서울만 가도 잘 간다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 대학도 대학입니까? 네. 뭐 우리 그런 대학 차라리 안 갑니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거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수능 성적. 네.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눈높이 맞추시느라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안 맞을 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학생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수능 성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하면은 네. 그러면 너는 수능 성적이 이만큼 좋아질 것 같으니까 또는 네. 이만큼 높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전형을 시도해 보자 예. 하겠는데 학생이 그렇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요즘 공부 의욕이 좀 떨어지고 네. 공부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예. 수능 성적을 올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올리지? 공부를 안 하는데? 예.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너 이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성적에다 맞춰서 일단 수시를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을 설득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이제 합격률이 좀 좋아지는데 네. 어떤 때는 정말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좋아질 거라고 이제 굳은 믿나. 신념이 예, 있어요. 신념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담임으로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네. 노력하지 않은 학생이 성적이 좋아질 리 없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도 하고 네. 뭐 어이없는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 또 제자가 대학을 못 가면 네. 아쉽고 안타깝고 예. 네. 그렇기도 하죠. 예. 내 말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갈 수 지난번에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거기 쓰라고 했을 때 썼으면 네. 붙었는데 이를테면 네. 그 비슷한 아이가 중에 또 우리 학교에 다른 아이가 다른 애 붙어서 가는 붙었는데. 경우도. 예. 쟤도 그러면 붙을 수 있었을 텐데 네. 한 번 더 얘기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네.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다. 그 2016년도 수능은 예. 좀 작년 거에 비해서 많이 뭐 달라지는 점들이 있나요? 이제 올해 수능의 특징 좀 이제 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올해 2016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네. A형, B형으로 나눠서 실시되는 마지막 수능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 대입 수능부터 A, B형이 나왔는데 올해로 A, B형은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예, 이제 뭐 이게 정책적으로 예. 바뀌면서 그렇게 됐고요. 예.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 수능 출제 오류가 2건 있었잖아요. 예, 아주 그렇기 그냥. 때문에 그 출제 오류 여파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었다는 거. 네.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건 그렇지 뭐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출제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이제 과목 교과서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뭐 영어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 과거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EBS 교재의 영어 해석을 암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해서 네. 영어 해석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제 파악이라든가 예. 일치에 관한 문제들은 그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EBS 교재를 똑같이 내놓고 네. 주제 파악을 물었다면은 예. 올해는 동일한 소재지만 더 쉬운 문장과 다른 단어로 표현을 바꿔서 네. 묻는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예. 이게 이번 6월 모의 수능에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단순하게 EBS 지문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문제가 주제나 이런 것들 문제는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EBS 교재를 약간 다르게 변형하고 네. 해서 근데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거 예. 있고요. 뭐 올해 당연히 역시 아까 말씀드린 쉬운 수능 계속 간다라는 네. 거 그리고 EBS 연계 70% 네. 계속 한다라는 거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EBS 연계를 70%나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야말로 연계 네.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이런 네. 거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EBS 연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계 70%라고 하는 것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항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그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해 작년과 EBS 연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 연계 교재 권수가 국어와 영어에서 한 권씩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미 지금 시중에 나왔지만 EBS 엔제라고 하는 교재가 엔제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국어 영어에 대해서는 그게 수능 연계 교재였어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엔제는 수능 연계 교재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게 빠진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BS 그 연계 유형은 네. 그 이미 공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EBS 교재에 있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한다. 네. EBS의 지문이나 그림 도표를 자료로 활용한다. 네. EBS의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한다. 네. EBS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한다. 네. 이런 식으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갖고 공부해야 되는데 가끔 일부 학생들은 EBS 교재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EBS 교재 정답을 막 익히려고 하거든요. 정답을, 근데 EBS 교재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그러면 작년에 어느 교재에서 어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됐는지 그래야 이 연계 형태를 알아야 내가 연계 교재를 대비할 거 아니겠느냐 이럴 수 있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EBS 홈페이지, 그 네. EBSI 홈페이지에 가면은 입시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입시 정보의 하위 메뉴에 보면 입시 정보 자료실이 있고
거기에 입시 분석과 전략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게시물 576번과 577번으로 네. 바로 그냥 맨 앞 옆에 있어요. 그게 맨 위에 있는 건데 예. 작년도 수학능력시험의 EBS 영역별 연계 내용과 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연계 내용을 네. 문항별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국어 그러면은 네. 1번 문항은 EBS 어느 교재에 네. 몇 쪽 네. 몇 번 문제하고 연결했다. 또는 네. EBS 어느 교재에 어느 개념을 활용했다. 뭐 네. 어느 도표가 활용됐다. 그게 네. 쭉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예. 다 그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신다면은 예. 아마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시겠죠. 예.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서 한국사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한국사. 아니요, 한국사는 올해가부터가 아니고요. 네. 내년 수능부터 필수 응시입니다. 아, 필수 응시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한국사는 절대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네. 올해 고3 학생들이 아니고요. 네. 내년이에요. 2017 대입부터 예. 한국사는 절대 평가에 의한 네. 것으로 필수 응시입니다. 예. 그래서 40점,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네. 40점 이상이면 1등급. 네. 그다음에 이제 5점씩 깎아요. 예. 35점 이상이면 2등급. 2등급.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예. 이제 5점부터 0점까지는 9등급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40점 이상도 시험잘 어렵게 하면 40점 이상이 아주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1등급이 한 20% 이상은 나오도록 하겠다. 20%나요? 예. 예.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지금 고2 학생들이 이제 네. 당장 고1, 고2 학생들이 적용되는 건데 한국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학들의 반영 방법도 예. 뭐 몇 개 대학은 아예 응시만 하면 된다. 응시만 하면 된다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대학은 최저 성적 얼마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똑같이 하겠다. 예. 또 어떤 대학은 뭐 가산점을 주겠다. 예.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데요. 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과목들과 영향력 관계를 네. 비교해봤을 때 한국사 때문에 대학을 떨어졌다라고 네. 할 일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학들이 받고 있는 그 성적 지표가 네. 제공하는 그 수준을 보면은 이 정도 대학을 갈 정도 학생이 저 정도의 뭐 이를테면 최저 성적을 못 받을까 네. 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사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사탐 과탐 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학교에서 내신하고 하는 거를 그냥 연계해서 두 가지 공부를 더 하려면 힘드니까. 네. 예. 그 사탐 과탐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은가요? 일단 사탐 과탐을 선택할 때 네. 이제 가장 기본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예.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냐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내신 성적 네. 학생부 전형이 워낙 많으니까 네. 학생부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네. 학생부 성적은 일단 한번 확정이 되면 예. 내년에 재수한다고 예. 수능 성적은 올라갈 수 있지만 학생부는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그때. 그래서 네. 이제 수능 내신 성적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좋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 학생들, 이를테면 선생님 저는 어느 과목이 특별히 뭐 잘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흥미 있는 과목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은 네. 그러면 3학년 때 하는 과목을 하는 게 좋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근데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있거나 어떤 진로 목표에 의해서 정한 과목이 있다면 네. 그 과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남들이 많이 하는 과목을 고르면은 네. 이제 좀 등급받기가 좋지 않겠냐 예.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시 집단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과목은 9,000명대예요. 네. 그러면 9,000명 그냥 10,000명 잡죠. 예. 10,000명이면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은 400명밖에 없잖아요. 예. 어느 과목이었죠, 선생님? 경제였습니다. 경제. 어렵잖아요. 경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작년에 가장 많은 과목은요. 네. 생활과 윤리가 16만 7천 명이 봤어요. 예, 여전하네. 윤리가 제일 많이 보네요. 저희 애 때도 윤리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순위로만 따지면은 네. 생활과 윤리가 16만 7천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문화가 16만 명. 네. 그다음에 한국지리가 9만 9천 명. 예. 이렇게 이세 과목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를테면 10만 명을 봤다. 네. 그러면은
4,000명까지가 1등급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또 그 과목들이 대체로 학생들이 쉽다고 좀 생각하는 과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을 많이 고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과목별로 난이도가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경제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뒤집으면 경제에서 100분위를 잘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내가 잘한다면. 예. 그리고 과연 그러면 뭐 생활과 윤리, 뭐 한국지리, 네. 사회문화가 항상 쉬웠냐? 예.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2015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이 가장 높은 거는 생활과 윤리였어요. 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한국사였어요. 네. 평균 점수가 꽤 벌어졌거든요. 네. 뭐 한 4.9점 정도 네, 예. 났고요. 그런데 작년 9월 모의 수능에서는요. 평균이 한국지리가 제일 높았고 경제가 제일 낮았어요. 네. 그리고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사회문화가 평균이 제일 높았고 경제가 낮았고요. 네. 그전 연도에서는요. 지금까지 경제가 계속 낮았잖아요. 예. 2014 수능에서는 경제가 평균이 제일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늠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또 평균이 그렇게 좋은 게 나한테 반드시 유리한 거냐도 또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데 예. 그러면 내가 100분위를 잘 받을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많이 하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자기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예. 자기 진로를 생각해서 적절한 과목을 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언수회는 어떻게 보면 진로라기보다는 기초 필수 학력인 도구교과죠. 거고, 예. 네. 예.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는 네. 사탐이나 과탐에서 네. 예. 결정 지어지는 뭐 예를 들어 경제가 좋다, 네. 뭐 나는 뭐 윤리다, 뭐 과학이면은 나는 뭐 화학이다, 생물이다 이런 게 또 구분되어지는 게 바로 거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과탐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네. 과탐 같은 경우는 응시자가 제일 많은 과목은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13만 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제일 적은 과목은요. 네. 물리 2예요. 3,900명밖에 안 봐요. 어렵잖아요, 물리투요. 그런데 물리 2가 어렵다고 이렇게 소수가 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대로 평균을 봤어요. 네. 정말 달라요. 이를테면 작년 수능에서는요. 네. 화학 2가 가장 평균이 높았고요. 네. 생명과학 2가 2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이 하거든요. 생명과학 2가 3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데 생명과학 2가 가장 평균이 낮았어요. 예.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냐가 아주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입시를 대학. 예. 확정지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었죠. 네. 그랬는데 문제는 9월 모의 수능에서는 화학 2가 제일 쉬웠고 지구과학 2가 제일 어려웠고 그런데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2가 제일 쉬웠고 지학 2가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2014 수능에서는요. 물리 2가 제일 쉬웠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물리 2가 제일 어려워하는, 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어느 과목 어렵다 쉽다로 할 일은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 과학에서는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원이 아까 13만 명대인데 2는 제일 많은 게 3만 명이니까. 예. 근데 과학 원은요 한 네. 번도 어렵고 쉽고의 1등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과학 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를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네. 자기가 원점수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고르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렇죠. 잘할 수 있는 잘할 과목. 수 있는 과목이고요. 예. 그게 바로 또 진로와 예, 관계되는 연관이 과목이 되는 되겠죠. 과목이 되겠죠. 예. 그 고등학교 입학이 어떤 분들은 이제 대입을 위한 뭐 전초전이다. 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입 전형에서 결과를 보면은. 대입 전형에서 뭐 학교마다 입시 결과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어떤 학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을 네. 몇 명을 보냈다라고 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선발효과와 교육효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좋은 대학 많이 갔으면은 네. 이게 이 학교가 과연 잘 가르친 거냐? 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이 학교가 잘 가르쳐서 대학을 잘 간 건지 아니면 이 학교가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네. 그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의 성격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 발전을 이루는 아이가 있는데요. 네. 어떤 아이는 그러한 어떤 과도한 경쟁 속에서 그냥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해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들 중에는 이런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아주 인기 있는 특목고를 갔다가 네. 거기 있는 환경이 너무 숨막히다고 포기하고 일반고로 와요. 네. 전학을 왔는데 일반고로 전학 온다부터 얘가 펄펄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붙고 네,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선생님들이 너 잘한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들 또 야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막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자존감이 좋아지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는 굉장히 뭐 못하는 아이야 이랬다가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특목고 학생들 자기랑 같이 중학교 때 합격했던 친구들이 가는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가 그러니까 분명히 특목고라든가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경쟁적이고 뭐가 많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고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네.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거기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거기 갔다가 오히려 낙오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견딜 수 있느냐 네. 그거를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대 부속 여고 김용균 선생님을 모시고요. 올해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진로를 위한 진학 특집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